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계 미국인 여성 기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중국의 위대함과 한국에 대한 편견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도에서 벌어진 삼성 공장 파업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대요. 이거야. 드디어 한국 기업의 실체를 폭로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방을 싸들고 인도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인도에서 목격한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인도의 예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인생이 한 통의 전화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확히 그런 일이 뉴욕의 쌀쌀한 가을 아침에 벌어졌어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에요. 그날 작은 아파트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이메일을 훑어보던 중이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사였죠. 그리고 그 전화가 제 세계를 뒤집어 놓을 인물을 제안했어요. 에밀리, 스피커 너머로 약간 지직거리는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도에 가서 삼성 공장의 파업을 취재해보는 거 어때?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임무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중국분이셔서 우리 집은 늘 만두 냄새와 중국어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빠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그럴 때면 눈이 반짝였죠. 에밀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 미래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야. 그런 순간들이 참 좋았어요. 저는 아빠 무릎에 앉아 하늘 높이 솟은 중국의 마천루와 초고속 기차가 들판을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듣곤 했죠. 어릴 적 저한테 중국은 무슨 일이든 가능할 것 같은 마법 같은 곳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면 아빠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표정도 살짝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걔네는 그냥 중국 따라하는 거지. 우리처럼 혁신은 못해.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들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제 세계관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커가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매료됐어요. 좋은 이야기는 사람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주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기로 결심했죠.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문제들을 조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빠와 나눴던 대화가 저를 모르게 영향을 준 거죠.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들에 대해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차피 중국 걸 베낀 거겠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떠오르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상사가 전화로 삼성 공장 파업 취재 이야기를 꺼냈을 때 흥분되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제 안에서 누군가가 드디어 저 회사들의 진실을 보여줄 기회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벌써 머릿속으로 다큐멘터리 스토리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불만에 가득 찬 노동자들, 불공정한 상사들,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대한 냉혹한 기업의 모습이 떠올랐죠. 제 마음속에선 이미 삼성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었고 나아가 한국이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어요. 큰 부조리를 폭로하고 정의를 밝히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죠. 그래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엔 강렬한 인터뷰와 극적인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온갖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던져 넣으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어딜 가게 될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삼성 공장 파업 취재하러 인도에 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빠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역시 내 딸이다. 저 회사들이 어떤지 세상에 보여줘. 아빠의 말에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로 아빠를 꼭 자랑스럽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받을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어요. 아빠가 늘 해왔던 말들을 증명할 순간이 온 거니까요. 하지만 그 임무가 제가 알던 모든 걸 뒤흔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신념과 편견,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까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란 걸 그땐 몰랐죠. 가방을 닫고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인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만들어가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온몸을 감쌌어요. 인도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번 여행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가장 큰 진실은 삼성이나 파업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자기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이 도전을 받는 순간을 느낀 적이요. 저는 이제 막 그런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죠. 인도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확 몰려왔어요. 저는 어깨에 맨카메라 가방을 조정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실력을 입증할 큰 기회이자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은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형형색색의 사리를 입은 사람들,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릭샤, 공기 중에 짙게 배어있는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죠. 제가 익숙했던 풍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북적이는 시장과 붐비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삼성 공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택시를 불러 기사님께 공장으로 가달라고 했죠. 공장이 가까워지자 엄청난 규모의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현대식 건물들이 높은 벽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정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제가 촬영하려던 시위대가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장면을 보러 온 거였으니까요. 저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들었어요. 시위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지금 당장 공정한 임금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구호 소리가 공장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죠. 저도 덩달아 흥분이 됐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위대 앞쪽에 서 있던 몇 명의 노동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저는 소음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예요. 시위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30쯤 돼 보이는 한 여성이 저를 돌아봤어요. 결연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긴 시간 일하면서도 보수가 너무 적어요. 그녀가 강한 억양이 섞인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삼성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녀의 말이 정확히 제가 기대했던 증언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군중속을 다니며 비슷한 이야기를 촬영했어요. 노동자들은 힘든 교대 근무, 엄격한 관리 감독, 늘 부족한 임금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촬영한 것들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분노하고 지친 노동자들의 모습이 가득 담긴 영상이었으니까요. 거대한 기업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야기에 딱 맞는 장면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장비를 정리하던 중 공장 문을 통해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시위에 합류하는 대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갔죠. 아마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저기요, 제가 물었어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왜 시위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남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라메시라고 해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시위자들 말에 전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죠. 라메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에게 같이 걸으며 얘기하자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시끄러운 시위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삼성이 오기 전에는 이곳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라메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깨끗한 물도 없었고 전기도 자주 끊겼어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들으러 온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장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메시가 이어 말했어요. 삼성이 우물도 만들어주고 전기 공급도 개선해줬어요. 당연히 일자리도 생겼죠.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나 서비스 업종에도요. 라메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공장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포장된 도로와 가로등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삼성 덕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저는 여전히 시위자들이 말안긴 근무 시간과 낮은 임금이 떠올랐어요. 라메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가 인정했어요. 우리 모두 더 높은 임금과 짧은 근무 시간을 원하죠.
그런데 이 근처 다른 일자리와 비교하면 삼성이 우리를 잘 대우해주는 편이에요. 공장 안에 에어컨도 있고 안전 장비도 갖춰져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그런 것도 없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착취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내일 저한테 이 근처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이곳 상황을 더 보고 싶어요. 라메 씨는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예상했던 단순한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될지요. 다음날 저는 공장 앞에서 라메 씨를 만났어요. 그는 회사 규정 때문에 공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주변 지역을 둘러보게 해줬어요. 삼성에서 지원한 새 학교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진료소도 보여줬죠.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가게들과 식당들도 보였어요. 걸으면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도 보였는데 제가 상상했던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잠깐씩 크리켓 경기를 즐기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노동자들의 피곤한 표정과 뻣뻣한 몸짓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었죠. 시위자들의 불만이 헛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메모와 영상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기업의 탐욕과 노동 착취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일자리 덕분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더 나은 조건을 바라는 노동자들.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기업. 그리고 거대한 기업의 도래로 변화된 지역, 사회 그 변화가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동시에 가진 채로.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갈등도 커져갔어요. 제가 처음에 확신했던 믿음들이 이번 경험으로 도전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 공장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어떤 일터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악당 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늘 중국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생각을 의심해보게 됐어요. 세상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죠.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어요. 제 선입견이 흔들리면서 혼란스러웠고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계획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제 여정은 단순히 삼성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 머릿속이 온통 질문으로 가득한 채 일찍 눈을 떴어요. 공장 정문으로 가는 길에 해가 막 수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저는 파업 리더 중 한 명인 프리아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목격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라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문에 가까워지자 프리아가 보였어요. 그녀는 깔끔하게 묶은 짙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한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근로자들 몇 명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죠.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프리아.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프리아가 저를 쳐다보더니 눈빛이 날카롭고 똑똑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근처의 큰 나무 밑 그늘로 저를 데려갔어요. 미국에서 온 에밀리라. 프리아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왜 파업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요. 그러자 프리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빠르고 열정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임금을 원해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할 때도 있어요. 너무 과해요. 저희도 지쳤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노트에 적었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였죠. 제가 쓰려고 했던 기사와 잘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프리아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녀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에게 많은 걸 해준 건 사실이에요. 삼성 오기 전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자리도 없었어요. 마을은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은 나아졌어요. 그래도 저희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노트에서 시선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며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상황이 나아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프리아는 주변을 가리켰어요. 우리 마을을 봐요. 새 도로가 생겼고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병원도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 생겼고요. 이 모든 걸 삼성 덕분에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기사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졌다면 왜 파업을 하시는 거죠? 프리아는 깊이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에밀리, 그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저희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태블릿이잖아요. 저희도 그 성공의 일부를 나눠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 내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다른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가 파업에 동의하나요? 프리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걸 무서워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프리아는 잠시 불편한 듯 보였어요. 삼성이 이미 우리 지역 다른 회사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줘요. 근무 환경도 더 좋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런 근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프리아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하면서도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해요. 삼성이 해준 일에 고마워하면서도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싸울 수 있다고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할 때 저는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열정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느꼈어요. 동시에 람메 씨와 공장에서 만났던 만족스러워 보이던 근로자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마을의 학교와 병원 이야기도 생각났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프리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혹시 너무 강하게 나가다가 삼성이 떠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얻은 걸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프리아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땅을 응시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와 희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걱정돼요.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 위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시도해봐야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겨났어요. 제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단순한 이야기는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거대한 악덕 기업과 무기력한 근로자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야망,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공동체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프리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마을을 위해 싸우는 강인하고 복잡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람메 씨가 삼성의 변화에 고마워했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공장에서 느껴졌던 웃음소리와 공동체의 유대감도 기억났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계획했던 깔끔하고 단순한 기사는 이제 너무 피상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프리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면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꼈어요. 악당과 희생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대신 진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결점도 있고 희망도 품은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 노트로 가득한 책상을 바라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이고 이해한 뒤 그 복잡한 진실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진실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한 이 복잡한 현실을 정직하게 전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예상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는 동안 어깨에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인도에 온 이후 처음으로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미리 정해둔 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제가 직접 본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오롯이 글에 몰두해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침내 기사를 다 쓰고 나서야 의자에 기대 앉아 작성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처음 계획했던 폭로 기사가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단순히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죠. 대신 복잡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어요.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썼지만 그들 삶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다뤘어요. 모든 면을 다 보여주고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글을 읽으면서 뿌듯한 마음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솔직한 기사를 쓴 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제 편집자가 뭐라고 할까요? 그가 기대하던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요? 한국이 가해자처럼 보이도록 쓰지 않은 이 기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순간 모든 걸 지우고 처음 계획한 대로 다시 쓸까 고민했어요. 그게 더 쉬울 거니까요. 그러면 편집자도 만족할 테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고요. 하지만 다시 카메라 속 사진들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를 믿고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을 배신할 수도 없었고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전송 버튼을 눌러 기사를 편집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죠.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어딘가에 제가 만난 노동자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 공장으로 인해 삶이 좋든 나쁘든 변화된 사람들이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그제야 이번 기사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죠. 이건 단순히 인도에서의 취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다면 과연 무엇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낯선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기사는 단순한 결말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의 시작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편집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 이제는 두 눈을 뜨고 담담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침 비행기로 집에 가야 하거든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가 저를 바꿔놨고 진실이 저를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웠어요. 익숙한 고향의 풍경과 소음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깨달았죠. 인도로 떠났던 몇 주 전에 제가 지금의 저와는 다르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파트가 전보다 더 좁게 느껴졌어요. 짐을 내려놓고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피곤하긴 했지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인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라메시가 지어주던 감사한 미소, 프리아의 단호한 눈빛. 그 사람들은 그냥 취재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과 꿈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아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는데 아빠였어요. 화면에 뜬 아빠 이름을 보며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멈췄는데 아직은 아빠와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우선 제 생각부터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심 먹으러 올래? 내 여행 이야기 듣고 싶어. 몇 시간 후에 엄마 집 아늑한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자랑하는 사과 파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어린 시절에 여기서 보냈던 수많은 오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도는 어땠니? 엄마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엄마의 눈빛은 따뜻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느꼈던 그 판단의 시선은 전혀 없었죠.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파업에 대해, 라메시와 프리아를 만났던 경험에 대해 말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공장 모습도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경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있잖아요, 엄마.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쥐고 얘기했어요. 처음엔 제가 뭐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삼성은 나쁜 기업이고 한국도. 아빠가 항상 얘기하던 그런 나라일 거라고 확신했었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의 시끄러운 의견이 늘 집안을 채우던 동안에도 엄마는 언제나 조용히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 그냥 피해자로만 볼 수 없었어요.
그들도 누구나처럼 희망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화가 난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걸 폭로하려고 갔는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눈을 뜨고 세상을 진짜로 볼 때 느끼는 거야, 자기야. 세상은 흑백이 아니야.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고 그 사이엔 수많은 색조들이 있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엄마,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빠가 가르쳐준 것들, 내가 안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뒤섞여버린 것 같아요.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에밀리. 의문을 가지는 것도 괜찮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괜찮아. 그 순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제 자신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아빠의 작은 딸로서 아빠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제 자신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기사 쓰기에 몰두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폭로 기사는 아니었어요. 그 대신 인도에서 발견한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죠.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다루면서도 삼성 덕분에 지역 사회에 생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썼어요. 파업을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여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제가 방향을 이렇게 많이 바꾼 이유를 이해해 줄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편집장은 그 기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야, 에밀리.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정직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잖아. 그 말이 제게 자신감을 줬어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빠에게 기사를 보여줄 용기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마침내 보여줬을 때 아빠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사를 읽더니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쩌면 불확실함일까요? 내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 에밀리.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세상을 내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보고 있구나. 그 말이 편집장에게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아빠가 저를 어른으로 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발코니에 나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죠. 인도에 갈 때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올 때는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은 저널리스트,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모든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질문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렇게 앉아있자니 앞으로의 일이 기대됐어요. 세상이 더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더 흥미로웠어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해가는 저 자신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 인도 여행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외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의 복잡함을 보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빠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딸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에밀리 존슨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자극적인 이야기 대신 세상과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시선을 가져온 거죠. 이건 앞으로도 평생 간직할 선물이 될 거예요.